한정식과 의사가 40년을 담근 사후의 세계 그리고 지금 여기의 삶이라. 브루스 그레이스는 저자의 본학은 버지니아 의대 정신의학과 신경행동과학 명예 교수,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평생위원이자 정신의학계 수여하는 연구인 석사회원으로 정통의학자로서 전공 분야 의학 연구로 여러 차례 중요한 상을 받았다.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정신과 임상 과정을 역임했다. 그리스니 임사 체험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50년 전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에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은 환자가 전하는 임사 체험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뒤였다. 자신과도 연관되었던 그 사건은 마음의 뇌에 대한 그의 평생 신념에 도전을 주었고 결국 임사체험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여정으로 이어져 국제임사체험연구협회의 설립과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학술지 임사체험 연구의 책임 편집자로도 활동했다. 그때부터 여러 의학 저널에 100편 이상의 관련 논문을 발표했으며 그의 학술 연구는 20개 언어로 번역되고 전 세계 수백 건의 연구에 인용되었다. 저자는 40여 년간 1000건 이상의 임사체험 사례를 모아 그들의 사례와 심장마비, 뇌졸중, 자살미수 등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경험한 임사체험을 비교했으며 탐구 과정에서 각 사람의 태도, 믿음, 가치관과 성격에 끼치는 영향뿐 아니라 문화적인 해석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발견했다. 특히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들의 삶에 일어난 영향과 의미에도 초점을 맞추면서 에피소드와 흥미 위주를 넘어서서 학문적인 기반을 놓은 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스는 과학과 영성 이 두 가지 큰 믿음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여러 과학적인 증거를 토대로 소개한다. 독자는 우리의 마음과 뇌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 도전을 받고 충만한 삶을 위한 핵심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추천의 글. 과학과 영성 사이의 틈을 우아하게 메운다. 아니타 무르자니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저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인 펭귄 8년 연속 현정 이 책에서 브루스 그레이슨 박사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은밀한 과학적인 감성으로 풀어내어서 통찰하게 한다. 가장 영향력 있는 임사체험 연구자의 40년 연구의 결실이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의 저자 의학 박사 이건 알렉산더. 브루스 그레이스는 지난 40년 동안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의사이자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임사체험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를 체계화하여서 흥미로운 일화에서 세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발전시킴으로써 전 세계가 이러한 깊은 교훈을 진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의 연구는 의식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할 잠재력이 있다. 또한 과학계 전체가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수백만 명 영혼의 평화, 조화, 위안을 가져다 준다. 매혹적인 책에는 임사체험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저자와 개인적인 영적인 전문적인 탐구가 촘촘히 기록되어 있다. 다시 쓴다는 거 레이먼드 무디 의학 박사 가 추천했고 앱스라이브는 신선하고 흥미진진하며 엄청나게 가치가 새로운 통찰로 가득하다. 제프리롱 의학 박사 죽음 그 후의 저자. 브루스 그레이스는 죽음 내 의식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저자다 라고 했는데요. 바버라 브래들리 해거터 신의 흔적을 찾아서 종교 담당 기자인데 이렇게 추천했고요. 나는 외과 의사이자 임사체험자로서 브루스 그레이슨 박사가 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로서 보여준 신중한 입장에 감사하며 40년 이상의 임사체험에 대해서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삶과 죽음 사이의 간극을 엄격하게 탐구해온 저자의 헌신의 경의를 표한다. 닐 의학 박사 척추외과 과장으로서 외과 의사가 다녀온 천국 저자이다. 추천자. 저자는 탁월한 지성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은밀함에 따라 레이저처럼 일에게 초점을 맞춰서 임사체험을 연구했다. 이 책에 기록된 그의 연구는 사실상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 마이클 세범 의학 박사 죽음의 기억 저자이다.
그레이슨 박사는 완전히 새롭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임서처럼 일어나는 멋진 여행으로 데려간다. 종교적, 정신적인, 과학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든 읽어야 할 책이다. 신비한 정신의 저자, 방사선 교수 앤드루 뉴버그 의학 박사. 그레이슨 박사는 임서체험과 정신의 본질에 대해서 과학 분야의 전문가이다. 의식의 상태의 저자 명예 교수인데 캘리포니아. 매력적이고 호소 있고 엄청나게 정보가 많다.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의대 부교수 샘파니 의학 박사. 이 책은 많은 독자의 의식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저자 생명을 초월한 의식. 벤 로멀 의학 박사.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를 지닌 세계적으로 중요한 책이다. 알렉산더 버티아니 심리학 교수이시네요. 빅터 프랭클 연구소 소장이 또 이렇게 추천했고, 켄제이 보고서가 인간의 성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주었듯이 그레이슨 박사는 임서체험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준다. 심리학 교수 리사 밀러. 그레이슨 박사는 엄청나게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맥락이 잘 맞는 질문을 던진다. 빛나고 열정적인 여정이다. 커커스 리뷰.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천을 했네요. 애프터라이프, 다시 말해서 사후의 세계라는 건데요. 사후의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함부로 건드리기가 힘든 또 분야이기도 하겠지만,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건드린다 하는 것이 참 신비롭고 한데요. 자, 2023년에 따끈따끈하게 또 카피라이트 했고 2021년에 그렇게 시작을 했군요. 애프터라이프, 한정신과 의사가 40년을 통과한 사후의 세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삶은 이렇게 논의를 했네요. 목사는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할 다양한 정신은 내 신은 계실까? 임사, 후유증, 죽음 이전에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말을 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생을 다시 보다. 50년 전 자살을 시도했다가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이 내게 한 말은, 내가 정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포크로마로 올린 스파게티 입을 넣기 직전이었다. 허리띠에 찬 호출기가 여른하게 올렸고 나는 포크를 떨어뜨렸다. 정강한에 비꼬는 얼이 떨어진 응급 정신의학 필름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울린 호출기 소리에 깜짝 놀랐던 것이다. 포크가 접시에 뚝 떨어지면서 토마토 소스가 필름에 튀었다. 호출기를 끄려고 손을 뻗을 때에 내 넥타이에 묻은 스파게티 소스 한 방울도 눈에 들어왔다. 여기 튀어나오는 것을 에어서 총면서 젖은 냅킨으로 소스를 떠고 내리기로 했다. 붉은색이 조금 연해졌지만 얼굴 크기는 오히려 더 커졌다. 의대를 졸업한 지 몇 달 되지 않았던 때라 제대로 된 의사처럼 보이려고 나도 모르게 필사적으로 애쓰던 시절이었다. 나는 그네 식당 벽 앞에 놓인 전화기로 가서 호출기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응급실에는 약물을 가다 복용해서 실려온 환자가 있었고 그 환자 이름 메트가 나와 이야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당직실까지 와서 옷을 갈아입느라고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내 의자 뒤에 걸어두었던 하얀색 실험실 가운을 도로 입었다. 넥타이 얼룩을 감추려고 맨 위까지 단추를 채우고 응급실로 내려갔다. 나는 간호사가 쓴 진료 기록을 먼저 읽었다. 환자는 홀이라는 대학 신입생이었다. 홀리를 병원에 데려온 홈메이터가 복도급 보호자 휴게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간호사와 인턴 기록을 보니 홀리의 상태는 안정이었지만 깨어나지 못했다. 홀리는 사후 검사실에서 잠들어 있었고 감정이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를 위해 응급실의 예방 조치였다. 홀리는 환자복을 입고 이동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다리는 튜브를 걷고 이동 침대 바로 옆 밖에 달린 기계에는 가슴에 붙인 심장 감시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의 헝클어진 빨간 머리카락이 베개를 덮었고 오똑한 코와 얇은 입술이 있는 창백하고 각진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 홀리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홀리가 누운 이동 침대 및 선반에는 그녀의 옷이 든 비닐 봉지가 있었다. 나는 홀리 팔에 가만히 손을 얹고 이름을 불렀다. 그녀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감정이를 돌보았다. 나이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자인 간병이는 검사진 한쪽 구석에서 잡지를 읽고 있었다. 그에게 홀리가 눈을 뜨거나 말하는 걸 보았는지 물었다. 간병이는 고개를 저었다. 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홀리를 가까이 살리려고 몸을 기울였다. 호흡은 느렸지만 규칙적이었다. 설렘은 하지 않았다. 어떤 약물을 가다하게 복용해서 잠이 빠진 것 같았다. 손목의 맥박은 정성속도였지만 몇 초마다 한 번씩 건너뛰었다. 나는 홀리의 팔을 움직이면서 얼마나 뿌듯한지 확인했다. 그녀가 무슨 약물을 복용했는지 실마리를 얻고 싶어서였다. 홀리의 팔은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내가 팔을 잡아서 움직이는데도 잠을 깨지 않았다. 나는 간병인에게 수고한다고 인사하고 복도 끝의 보호자 휴게실로 갔다. 검사실과 달리 보호자 휴게실에는 편안한 의자와 소파가 있었다. 작은 탁자 위에서는 커피포트 종이고 설탕과 커피 크리머가 있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 홀리의 룸메이트 소전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소전은 다우진 몸의 키가 큰 여성이었고 갈색 머리카락, 말총머리 모양으로 묶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소개를 한 후 앉으라고 했다. 소전은 집게 손가락에 낀 반지를 만져거리며 방을 휘둘러 보더니 소파의 한쪽 끝에 앉았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의자를 끌어당겼다. 창문이 없는 휴게실 냉방이 되지 않았다. 버지니아 늦여름 더위. 벌써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선풍기를 가까이 가져왔고 가운데 단추를 풀었다. 홀리를 거실로 들어온 건 잘한 일이에요. 소전,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는지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이런 질문으로 나는 대화를 시작했다. 늦은 오후 수업은 어쩌고 기숙으로 들어오니까 홀리가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쓰러져 있으세요. 내가 아무리 부르고 흔들어도 깨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숙사 사감에게 전화했고 사감은 구급대에 전화해서 홀리를 데려오게 했어요. 제 차를 타고 따라왔죠. 나는 홀리가 약물 과용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었다. 홀리가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알아요? 소재는 고개를 저었다. 주변을 들어보지 않았지만 양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먹는 약이 있었나요? 네, 학교 보건소에서 처방받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어요. 홀리가 먹었을지도 모를 다른 약들이 기숙사에 있나요? 제가 경련 때문에 욕실 수납장에 넣어두고 먹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홀리가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홀리가 술을 자주 마시거나 다른 약을 먹은 적이 있나요? 소주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홀리에 다른 건강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홀리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한 달 전 기숙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니까요. 그래도 우울증 때문에 학교 보건소를 다니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더 우울해보거나 불안해 보이진 않았나요? 이상한 행동을 했다든가? 소전은 어깨를 쓰쓰겠다. 우리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이해해요. 혹시 홀리가 최근에 특별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아는 한 홀리는 수업을 잘 받고 있어서요. 말하자면 우리 모두 처음으로 집에 떠나서 학교 대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적응하는 중이었죠. 소전은 머뭇거리다 덧붙였다. 그런데 사귀던 남자와 문제가 있으세요. 소전은 다시 말을 멈췄다. 그 남자가 홀리에게 무언가를 강요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홀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강요했다고요? 소전은 어깨를 쓱했다. 몰라요. 그저 제 느낌이에요. 나는 소전의 말을 기다렸지만 계속되진 않았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소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소전은 다시 어깨를 쓰겠다. 나는 다시 소전이 뭔가 다른 말을 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소전을 하지 않았다. 소전의 몸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나는 소전의 팔을 으덕거리면서 이런 일이 생겨서 힘들죠? 라고 위로했다. 소전은 괜찮아요. 라고 재빨리 대답했다. 이제 기숙사를 들어가야 할 숙제가 있거든요. 나는 거기를 끄덕였다. 좋아요. 홀리를 병원에 데려오고 나를 만나려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셔도 돼요. 원하면 아침에 홀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이 있으면 전화할게요. 소전은 거기를 끄덕이더니 일어나서 문을 걸어갔다. 소전과 악수를 손을 내밀면서 나는 넥타이에 묻은 얼룩을 다시 흙이 보았고 응급실 의료진이 보지 못하도록 실험실 가운의 단추를 다시 채웠다. 나는 홀리가 그때 깨어난지 버리고 복도를 따라서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갔다. 홀리는 계속 잠든 상태였다. 그날 저녁에는 내가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 나는 홀리를 검사하는 인턴과 이야기를 나눴다. 인턴은 홀리를 중간교실로 옮겨서 불규칙한 심장박동을 간절하게 했다. 그 다음날 나는 그날 밤에 나를 도와줬던 정신과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시점에 내 편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그 교수도 말했다. 그러나 모든 걸 꼼꼼히 기록했는지 확인하고 홀리를 살펴본 후에 아침에 맨 먼저 얘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오전 8시에 진료팀의 선배 정신과 의사들이 아침 회진을 올 때에 홀리 사례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저 자장을 얻어서 당직실로 걸어가면서 바보짓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환자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날 밤에 내가 아니라 다른 인턴 책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룻밤 푹 자고 옷을 바꿔 입은 후에 상쾌한 기분으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중환자실로 들어갔을 때 간호사실 선반을 훑어보면서 홀리의 진료 기록을 찾았다. 한 간호사가 거기서 기록하고 있다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정신과에서 왔어요? 라고 간호사가 물었다. 나는 거기를 끄덕이면 의사 그레이슨이에요 라고 말했다. 정신과 의사라는 것을 알아보기가 어렵지가 않았다. 흰색 가운 밑에 서슬록이 아니라 외출하고 있는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나 혼자밖에 없었던 것이다. 홀리는 만큼 깨어났어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 아직 상당히 졸린 상태예요 라고 간호사가 말했다. 몇 번의 심실 저기서 죽말고는 밤새 안정적이었어요. 그런 불규칙한 심장박동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알았다. 전날 밤에 먹은 약과 관련된 증상일 수 있었다. 감사해요. 지금 환자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러 갈게요. 진료팀이 1시간째 만에 그녀와 면담하려고 올 거예요. 오늘 정신과로 옮겨도 될 만큼 안정될 거로 생각해요. 라고 나는 물었다. 간호사는 눈을 걸리면서 그래요. 중환자실에 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응급 환자실이 너무 많네요. 라고 말했다. 나는 홀리의 병실로 가서 열린 문의 기둥을 놓고 했다. 홀리는 이제 팔뿐만 아니라 코에도 튜브를 꽂고 있었고 심장감시 장치들은 이제 침대 위에 스크린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내 뒤에 커튼을 홀리의 침대 저기로 당겨 닫았다. 그리고 살며시 이름을 불렀다. 홀리는 한쪽 눈을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홀리 의사 그레이슨이에요. 정신과 팀에서 왔어요. 홀리는 눈을 감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몇 초 후에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고 조금 응얼거리는 말투였다.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요. 지난밤에 본 기억이 나요. 잠시 말을 멈추고 전날밤에 홀리를 보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전날밤에 당신은 응급실에서 잠들어 있었잖아요. 나를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녀는 계속 눈을 감은 채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내가 있던 병실에서 본 게 아니에요. 당신이 소파에 앉아 있던 수전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말이 내 발목을 잡았다. 홀리가 복도 그 휴게실에 있던 우리를 보거나 우리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홀리가 응급실을 이전에도 와본 게 아닌지,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수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추측하는 게 아닌지 궁금했다. 지난밤에 수전과 내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이 의료진이 말해줬나요?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보았어요. 그녀는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어떻게 말을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다. 왜 조사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홀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면담을 이어가야 했다. 그러나 나는 혼란스럽고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야 할지 몰랐다. 홀리가 나를 당황하게 하면서 그저 새 인턴을 놀리려는 게 아닌가 궁금했다. 그럴 작정이었다면 꽤나 성공적이었다. 홀리는 내가 의아해 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두 눈을 뜨더니 처음으로 눈을 맞췄다. 선생님은 붉은 얼굴이 물든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계셨어요. 홀리는 분명하게 말했다. 내가 제대로 들은 것이 의심스러워서 아주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다. 뭐라고요? 겨우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다. 홀리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붉은 얼룩이 묻은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계셨잖아요. 라고 되풀이했어요. 말했다. 그 다음에 내가 수전과 나눈 대화, 내가 한 질문 모두와 수전의 대답을 그대로 다시 들려주었다. 수전이 서성거리고 내가 선풍기를 옮겨놓은 일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말했다. 목 뒤어 머리카락이 쭈뼛서 소름이 돋았다. 홀리가 그 모든 걸 알 수 없었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할지는 짐작할 수 있었더라도 어떻게 자세한 내용까지 모두 알고 있었을까? 그날 아침에 일찍이 누군가가 벌써 홀리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내가 기다려 놓은 나의 내용을 알려주었을까? 그런데 그 휴게실에는 수전과 나밖에 없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누가 자세히 알겠는가? 그리고 전날 밤 보호자 휴게실 밖에서 내 넥타이에 묻은 얼룩을 본 사람은 없었다. 홀리는 내가 수전과 대화한 내용이나 내 넥타이에 묻은 얼룩은 물론 내가 수전과 얘기를 나눴던 사실 자체도 알아낼 길이 없었다. 그런데도 홀리는 알았다. 홀리의 말에 집중하려고 할 때마다 혼란스러워졌다. 내가 그녀의 룸메이트와 대화한 내용을 홀리가 자세히 한다는 사실은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었다. 내 얘기로 직접 들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저 여행에 알아맞혔거나 일정에 속임수가 틀림없다고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속임수를 썼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홀리는 약물 과다 복용에서 방금 깨어난 참이었고 전날부터 수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소전과 내가 대화한 것을 알 수 있었을까? 홀리가 약물을 과다 복용하기 전 두 사람이 공모하면서 소전이 내게 무슨 말을 할지 계획이라도 했을까? 하지만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소전은 불안해 보였고 홀리는 지금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우울한 상태였다. 그는 거짓말을 할 것 같아 보이지가 그나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없었고 그런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몰랐던 것이다. 당신의 영어권의 임사 체험이라는 용어가 알려지기 몇 년 전이었다. 당신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 사건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좌절감을 느꼈다. 이 질문들을 마음 한구석에 밀쳐둘 수밖에 없었다. 불규칙한 호흡으로 볼 때에 홀리가 다시 잠들어서 말았고 나는 다시 신실로 돌아왔다. 그날에는 내가 느꼈던 당혹감을 문제 삼을 수가 없었다. 홀리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그녀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도록 돕는 게 내 역할이었다. 지금 당장은 진료팀이 회전하기 전에 그녀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내고 그녀의 자살 충동을 살피는 일에 집중해야 했다. 나는 그녀의 팔에 가만히 손을 갖다 대고 다시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한쪽 눈을 떴고 나는 면담을 계속하려고 애썼다. 홀리, 지난밤에 약을 과다 복용한 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심장박동이 위험해질 수 있는 엘라비를 과다 복용했고 고등학생 때에도 그 약을 몇 번 과다 복용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홀리에게 충분히 들었다. 홀리는 서진이 내게 말한 내용을 모두 확인해주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덧붙였다. 그녀는 대학 생활에 대한 사회적인 압박을 심하게 느꼈고 자신이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홀리는 대학을 중퇴하고 집으로 돌아가 그 지역의 전문대학에 다니겠다고 말했지만 부모는 조금 더 노력해보자고 계속 설득했다고 한다. 홀리가 다시 잠들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세히 이야기해줬고 독인사하고 정신과 팀이 1시간 안에 보러 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홀리는 고개를 끄덕이니 눈을 감았다. 나는 학교 보건소에 전화해서 홀리가 동의했다고 말하며 그녀가 그곳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 다음 주로 수전이 전날 밤에 한 말과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날 밤에 내가 홀리의 기분과 사고 과정을 바탕으로 간단히 첫 상담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정신과 진료팀의 보고할 내용은 거의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잠들어 있던 홀리가 다른 방에 있던 나를 보았고 내가 하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일부러 빼놓았다. 적어도 내가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떤 동료에게도 알리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야기해봤자 내가 제정신이 아니고 아무저같이 행동한다고 생각할 게 뻔했다. 최악에는 내가 정말 미쳐서 모든 일을 머릿속에 꾸며냈다고 의심할 수도 있었다. 장애에 빠져있던 홀리가 응급실 맨 끝의 보호자 의료실에서 일어난 일을 보거나 듣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했다. 홀리는 분명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했다. 신비한 체험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몰랐고 전날밤 당시 응급실 우리는 누구라도 홀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몰랐다.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갖고 다니서는 분위기 인턴으로서 언젠가는 이 문제를 파헤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품은 채 그저 밀쳐들 수밖에 없었다. 아니 제 얘기조차 말하지 않았다. 너무 기묘한 일이었다. 나는 홀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어딘가는 있고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설명할 방법 자체가 없다면 홀리의 육체에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기억할 수 있는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복도를 거쳐 보호자 휴게실로 가는 나를 따라오고 눈이나 귀가 없는데도 내가 수정가는 대화를 알아들었다는 것이 된다. 물론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육체에서 분리된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었다. 나는 육체는 곧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던 때였다. 내 인생의 그 시점에서 그런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당시에 나는 수전을 찾아내서 내 넥타이에 뭐는 얼룩을 보았는지 만약에 보았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물은 다음에 전날 밤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들을 찾아내서 홀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파헤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내가 그네 식당에서 포크를 떨어뜨린 일이나 소전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낼 수도 없었다. 그런 일을 소사할 마음도 없었고 그저 잊어버리고 싶었다. 그런데도 지난 50년 동안에 나는 홀리가 그 스파게티 소스 얼룩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애쓰려 이해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내가 자라온 환경이나 내가 받은 과학 교육으로 미루어볼 때 홀리를 만났을 당시에 내 세계관에 완전히 맞서는 그 일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헛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 아버지는 증명할 수 있는 과학의 잣대로 삶을 대했고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주류과학을 쫓으며 경력을 쌓았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동료들이 인정하는 의학 학술지에 100편이 넘는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운 좋게도 미시간 의대 전임 교수가 되었고 그곳에서 응급 정신과를 책임졌다. 커네디컷 대학교에서 정신과 과장을 지냈다.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제스터 칼슨 기금으로 정신의학과 신경행동학 교수를 지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자리에 있었던 덕분에 정보기관 제약에서 민간재단이나 비영리 연구재단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보조금 심사위원회와 프로그램 기획 연구회에 활동하고 의식과 관련된 유엔의 심포지엄에서 연설하는 특권도 누렸다. 의학 연구로 여러 상을 받았고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석사 회원으로 선정되게 되었다. 나는 정신의학자로서 여체나 만족스러운 경력을 쌓아왔다. 내 성공의 많은 부분은 훌륭하고 헌신적인 멘토와 동료들 덕분이다. 하지만 그 모든 세월 동안에 한 구석이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내 넥타이 얼룩을 보았던 홀리가 불러일으킨 정신과 뇌에 대한 의문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해이한 자였던 나는 기억과 증거를 찾아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탓에 그런 일들을 외면할 수 없었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여정을 떠나게 되었다. 1976년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응급정신과 책임자가 됐을 때 레이먼드 무디가 그곳에서 인턴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레이먼드가 1975년 영어권에서 처음으로 임사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삶 이후의 삶 이란 책을 내자 그 책과 임사체험이라는 용어는 놀랍도록 인기를 끌었고 그런 경험을 했던 엄청나게 많은 독자가 곧장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시 인턴이었던 그는 너무 바빠서 그 편지에 일일이 답장할 시간이 없었고 응급실에서 그를 훈련했던 내게 도움을 청했다. 나는 그때 홀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홀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레이먼드는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정신이 역체에서 분리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후에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았다고 말하는 환자들 인터뷰였다. 그런 내용에 빠져들면서 그때부터 증거를 바탕으로 임사체험을 탐구하는 여정이 들어섰다. 레이먼드를 만나고 그의 획기적인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스와게티 얼굴 거기에서 시작된 길을 걷지 못했을 것이다.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임사체험이 새로운 현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자료 모든 주요 종교 전통 전 세계 원주민들부터 수집한 이야기와 19세기 20세기 초기의 의학문헌들에 이르기까지 임사체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찾아냈다. 다른 대학에서 우연히 임사체험을 지켜본 동료들과 함께 나는 국제임사체험연구협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25년 넘게 협회의 연구 책임자를 맡아서 임사체험 연구라는 학술지의 편집자로 일했다. 관련 분야의 유일한 학술지였다. 나는 수십 년에 걸쳐 1000명이 넘는 임사체험 사례를 모았다. 그들은 내 질문지에 기꺼이 답했고 그 중에는 40년 전에 체험한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들의 사례와 심장마비, 뇌졸중, 자살미수 등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임사체험을 비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탐구 과정에서 각 사람의 태도, 믿음과 체감과 성격이 지는 똑같은 유형의 영향뿐 아니라 문화적인 해석을 넘어서는 공통의 보편적인 주제들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이런 체험을 단순히 꿈이나 환각으로 넘겨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었다. 40년을 탐구하는 동안에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 당시의 임사체험 기록이 전 세계 여기저기 남아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체험의 양상이 서로 다르지 않고 비슷비슷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실제 임사체험을 한 신경과학자들도 있었다. 신경외과 의사 이번 알렉산더는 희귀한 뇌염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의 온수 상태에 빠졌을 때 임사체험을 했고 그 내용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해냈다. 그의 50년 동안의 임사체험을 어려워했으면서 임사체험이 체험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임사체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될수록 정신과 뇌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이고 제한된 이해를 뛰어넘어 설명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면서 육체가 죽은 후에도 의식은 계속 남아있는지 탐구하게 되었다. 결국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과학자 동료들은 내가 임사체험처럼 믿기 어려운 경험을 개방적인 태도로 탐구하다 보면 온갖 미신을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 경우에 회의주의자인 나는 그런 미신들을 불러 모으면 된다고 말한다. 우리가 가진 신념 때문에 미신에 대해서 예단하지 말자. 그런 도발적인 생각을 시험해보고 그게 실제로 미신인지 아니면 세상을 더 폭넓게 보게 하는 창문인지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임사체험 연구를 한다는 이유로 과학에서 모래주고 미신에 가까워지지 않는다. 그보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비물질적인 측면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탐구하면서 과학의 영역을 물질로만 제한할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현실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축적된 과학적인 증거를 따라가면서 특정한 이론의 신앙을 옹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저런 특정한 관점을 선호하는 많은 친구를 실망하게 할 수 있음을 한다. 내가 물리적인 변화로 임사체험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내 생각에 몇몇 종교적인 친구들은 반대할지도 모른다는 점도 인정한다. 반면에 정신이 내와 상관없이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내 생각에 몇몇 물질주의적인 친구들은 크게 또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한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편들지 않으면서 쉬운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양쪽 모두 불평할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 지적으로 정지가 되면 이 논쟁에서 한쪽 편을 들 수가 없다. 임사체험의 생리적인 메커니즘 그리고 내와 관계 없이 지속되는 정신 기능에 각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임사체험이 아직은 그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없는 생리적인 과정 때문이라는 믿음은 그럴듯하고 실제 세상은 순전히 물질적인 수준일 뿐이라는 철학적인 관점 등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임사체험은 형적인 선물이라는 믿음 또한 그럴듯하며 우리 정체성의 비물질적인 측면이 있다는 또 다른 철학적인 관점과도 상응한다. 둘 다 그럴듯하긴 하지만 이 중에 어느 관점도 과학적인 전제로 삼을 수는 없다. 둘 중에 어느 쪽도 틀렸다고 증명되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에 속한다. 나는 임사체험이 영적인 선물이면서 동시에 독특한 생리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보여주고 싶다. 또 두 가지 믿음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모두 오를 수 있음을 과학적인 증거가 보여준다. 덕분에 우리는 과학과 영성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두 가지 관점 모두 받아들인다고 해서 임사체험의 의미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하면서 나는 임사체험이 정말 실제적이고 상당히 깊은 영향을 주고 어디에서 비롯되었던 영적 성장과 통찰의 중요한 근원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임사체험이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안다. 임사체험에는 정신과 뇌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실마리가 있어서 과학자들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임사체험이 우리에게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더 중요하게는 삶과 살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문에서 연구 방법론과 또 통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했다. 임사체험에 대한 45년 동안의 과학적으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지만 동료 과학자들은 대상으로 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언급한 연구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대부분의 참고문헌에서 찾을 수가 있다.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책을 읽고 내가 그들의 체험을 제대로 다뤘으면 라고 느끼면 좋겠지만 특별히 그들을 위해 쓴 책도 아니다. 그보다도 우리 모두 즉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인간 정신 영역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은 질문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죽음 그리고 그 후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 많은 말과 기록이 남아있다. 과학적인 관점, 종교적인 관점을 가진 이 말들은 대부분 서로 충돌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논쟁이 일어나는 성격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과학과 영성이 양립할 수 있고 또 과학을 버리지 않아도 영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 오랜 연구를 통해서 나는 증거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적이고 비물질적인 측면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다른 한편에 영적으로 비물질적으로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 내가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긴 했지만은 그러고 이 책이 죽음만을 다루는 책이 아니다. 삶과 살아가는 일, 인간관계와 연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삶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 나는 십계명을 전하는 모세가 아니다. 나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생각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전하는 과학자다.
어느 한쪽의 함점을 믿으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두루 생각하도록 하는 게 책을 쓴 목적이다. 이면서 체험을 과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일이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 나의 시과학적인 증거를 하면서 임사 체험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 독자들도 그런 경우에 흥미를 갖도록 책을 썼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답을 찾도록 하는 이 일이 나의 목표다. 헐리와 만난 일을 내 기억에서 통째로 지우고 싶었지만은 과학자로서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척하는 일은 과학과는 정반대 태도다. 헐리가 어떻게 내 넥타이에 묻은 수박이 얼굴 알았는지 스스로에 기대한 논리적인 해답을 찾으려고 탐구하다 보니 반세기 가까이 연구하게 되었다. 내 모든 질문의 답을 아직 찾지 못했고 이미 알았다고 생각한 몇몇 답에도 의문을 던지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었다.